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정민입니다. 오늘은 의회에 반란이 일어난 야당 민주당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이 당 중앙위원회에 논란이 됐던 당원 개정안이 올라갔는데요. 자, 하나는 앞으로 최고 의결을 권리당원 투표로 한다는 내용.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 지지자들 중에 권리당원이 많아서 사당화 논란이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이재명 방탄 논란이 있었던 기소를 당해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당원 80조 개정입니다. 이미 이재명계가 당을 장악한 이상 무난히 통과될 거란 예상이 많았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당 지도부의 결정을 뒤집은 거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당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유준 기자 보도 보시고 바로 아는 기자로 이어갑니다. 제적 중앙위원 566명 중 찬성이 268명, 47.35%입니다. 의결안건 제3호안건 당원 개정의 건은 50%에 미달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는 28일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추진된 민주당 당원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전국 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한 당원 개정안이 부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당원에 대해서 지금 설명이 미진하거나 아니면 충분한 토론이 되지 않았다라는 면에서의 부결의 사항이 나온 걸로 이해가 되어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 해당 조항은 강성 지지층의 목소리가 실제 숫자보다 더 크게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비명계는 중앙위가 상식의 정치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 안에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투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의원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친명계는 중앙위의 기득권 지키기라며 반발했습니다. 부결 직후 비대위는 긴급 회의를 열어 전당원 투표를 제외한 당원 개정안을 다시 당무위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아는 기자, 아자 정치부 김철중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오늘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될 거라고는 지도부도 전혀 예상을 못한 거죠. 네,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중앙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앞서 중앙위원들 표심이 70% 반영된 당대표 선거 컷오프에서 이 의원이 압도적 지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컷오프에서 중앙위원들이 압도적 지지를 해줬으니 이재명 의원을 위한 당원 당규 개정에서 대부분 찬성해 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 중앙위 표결 결과를 반란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이 투표 결과를 보니까요, 아슬아슬하게 부결이 됐더라고요. 네, 현재 민주당 중앙위원은 566명인데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된 중앙위 투표에 모두 430명이 참여했습니다. 찬반 토론 없이 지도부가 개정안에 대해 설명한 뒤 5시간 동안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규정상 제적 인원의 과반인 284표를 얻어야 통과되는데 여기에 단 16표가 부족한 268명만 찬성해 부결된 겁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 체제에 있었던 6번의 중앙위 표결에서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이 반란표를 던진 이 중앙위원들이 누굴까, 이것도 궁금한데, 이 중앙위원회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네, 일단 중앙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그리고 중앙당 당직자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의원에게 80% 가까운 표를 몰아주고 있는 권리당원들은 상당수가 일반 국민이라고 치면요. 중앙위원회는 직업 정치인들로 구성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2020년 총선 때 친문들이 대거 공천을 받았고 실제로 당선된 만큼 친문 인사들이 상당수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이거죠. 왜 부결이 됐을까? 그러니까 반란이라고 평가가 나올 정도인데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저희가 민주당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관계자에게 물어봤는데요.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최상위 의사결정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 반대가 컸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당의 최고 의결기구로 격상시킨다,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는 것은 지난 금요일 채널A가 처음 보도하면서 알려졌는데요. 권리당원 약 12만 명만 동의를 받으면 중앙위원회나 전국 대의원회의를 거치지 않고
당원 투표만으로 공천룰 같은 당의 주요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 사람들이 늦게 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위원들은 2년 뒤 총선에서 공천을 노리는 직업 정치인들이지 않습니까?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공천룰까지 좌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중앙위원들의 마음을 흔들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공천과 관련된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다. 자, 부결까지는 예상 못했지만 실제 의원들 사이에선 반발 움직임이 있었죠. 네, 어제 비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이원우 의원 등 국회의원 25명이 중앙위 표결을 미뤄달라는 의견을 모아 지도부에 전달했고요. 당대표 후보인 박용진 의원도 중앙위원들에게 당원 개정안에 반대해달라는 문자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자, 앞으로 파장도 좀 살펴보죠. 한번 부결됐다고 또 못 올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똑같은 안을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요. 일부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비대위는 오늘 중앙위 표결이 끝난 뒤 다시 회의를 열었고요.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제외한 당원 80조 개정안만 따로 떼어내 이번 전당대회 전에 다시 표결에 붙이겠다고 밝혔습니다. 혹시 오늘 결과가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좀 영향을 미칠까요? 네, 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제 나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 투표 결과가 이재명 당대표, 이른바 어대명 기조를 바꿀 수 없다고 보는 게 대부분입니다. 강성 지지층이 반발해 오히려 전대에서 친명표가 결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 아까 이제 권리당원 전원 투표는 아마 이제 다음 지도부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의원이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을 때 이재명 의원이 계속 추진을 할까요?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의원이 당원들의 의견이 더 반영되는 당을 만들겠다고 자주 밝혀왔던 만큼 재추진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이번 사례를 통해 반대 세력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안 이상 이번에 논란이 됐던 어떤 사안을 국민투표가 아니죠. 전 당원 투표에 붙일 것인지를 고민하는 등의 좀 더 신중한 방안을 숙고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고민이 좀 생긴 것 같네요. 네, 아는 기자 김철중 기자였습니다. 자, 이 대선이 끝나도 후보 배우자 관련 논란은 끝나질 않습니다. 공수처장이 오늘 공개적으로 김건희 여사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 이 법사위원장이 여당 몫이라 통과가 힘들다면 패스트 트랙으로 밀어붙이겠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먼저 김유빈 기자입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수사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수사할 생각이 계십니까? 예, 저희 검토 중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진욱 공수처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 건 처음입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사적 채용 의혹, 나토 해외 방문 때 민간인 동행 논란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 내외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고 현재 사건이 배당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경력 의혹 등 김 여사를 겨냥한 특검법 처리를 위해 패스트트랙까지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국회법이 정한 순서대로 심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일 그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상정을 하지 않는다든지 심사를 하지 않는다든지 한다면 그때는 패스트트랙 지정 문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가 되지 않을 경우 거대 의석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검법을 대표 발의한 김용민 의원은 의원들을 설득해 특검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경찰 조사를 받은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로 맞불을 놨습니다.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7만 8천 원으로 축소를 하고 있다며 장발장 코스프레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공격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이재명 의원이 김혜경 씨 경찰 조사 직후 올린 글을 겨냥해 장발장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어제 이 의원이 SNS에서 김 씨와 관련해 사과를 하면서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금액이 7만 8천 원임을 강조한 것을 꼬집은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모든 혐의를 7만 8천 원으로 퉁친 건 국어적 범죄다. 부부가 실무진에게 책임을 미루고 피해자인 양 정치적 청승을 떨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당내 중진 의원들은 이재명 의원이 실무진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며 셀프 퇴출 1호감이라고 몰아세웠습니다. 나는 조금 부패해도 괜찮고 부하 직원들은 조금이라도 부패하면 바로 퇴출시킨다. 그거 내로남불 아닌가요?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은 김혜경 씨 수사에 대한 물타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7만 8천 원 프레임으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진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언론 플레이로 물타기 하려 하지 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특검법 공세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김혜경 씨는 어제 경찰 조사에서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다음 주쯤 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 씨의 수행비서 역할을 했던 배모 씨에 대해 이 경찰이 오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 횡령 규모가 2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선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예상보다 짧은 5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한 김혜경 씨.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인정하셨습니까? 배 씨에게 카드 사적 유용 지시하셨습니까?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몰랐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경찰의 질문에 네, 아니요, 모릅니다 등 단답형으로 답변해 조사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김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8월 광화문 중식당에서 민주당 의원 배우자들에게 7만 8천 원어치 식사를 제공한 것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해선 16건, 180만 원만 공금 횡령, 배임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수행비서 배모 씨에 대해선 경찰이 오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배 씨의 전체 법인카드 유용 규모는 최소 100건, 액수는 2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기도청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난 유용 규모는 7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올해 대선 당시 배 씨는 이런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는데 경찰은 이 점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열리기만 하면 요란한 국회 법사위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오늘도 전현직 법무부 장관 박범계 법사위원과 한동훈 장관이 설전을 벌였는데요. 심지어 여야가 싸우다가 1시간여 만에 파행이 됐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시작부터 날선 신경전이 펼쳐졌습니다. 민주당은 처음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정조준하며 몰아세웠습니다. 법무부가 그 헌법소송 관련해서 대리인의 강일원 전 재판관님을 선임했다라는 보도가 나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입니다. 잠시만요. 김성원 의원님. 네네. 제가 분명히 오늘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실 분은 신청하시라고 하셨습니다. 전현직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장관은 특별감찰관제를 두고 또 충돌했습니다. 국회에 추천하면 이것이 필요한지를 제가 법무부 장관께 묻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국회에서 추천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감찰관에 7억 7천만 원 정도가 매해 쓰여지고 있는데 7억 그 부분은 2021년 맞아요, 것이니까 맞아요. 위원님께서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추천을 요청하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 말고 지금 얘기하는 옛날이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전례를 보는 것이죠. 국민의힘이 예산 결산에 맞는 질문만 하라고 제동을 걸면서 신경전은 가열됐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원칙과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질의의 어떤 사전 검열성 발언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전 검열이라는 말씀 김어겸 의원님 네. 사과하십시오. 결국 법사위는 개의 1시간 만에 정회하며 파행을 빚었습니다. 민주당에서 법무부가 시행령을 바꿔 검찰 수사권을 확대한 것을 놓고 한동훈 장관 탄핵까지 거론되자 한 장관은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순입니다. 여랑야랑 오늘은 정치부 최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이 뭘 했을까요? 네, 대통령의 일정을 스포일러했는데요. 팬클럽 SNS에 대통령의 이틀 뒤 동선을 예고했는데 바로 이겁니다. 26일 낮 시간 일정을 공지하며 많은 참석과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올렸습니다. 지금 이제 최 기자가 여러 개를 좀 가리고 소개를 했는데 저기 이제 대통령 동선은 기밀이라서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은 취재를 위해 미리 일정을 통보받지만요. 국가 원수의 경호와 완전을 위해서 대통령 외부 일정은 일정이 끝날 때까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언론에 나오지도 않은 이 대통령 일정을 팬클럽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네, 대통령 경호처가 유출 경위를 파악 중인데요. 대통령실은 지역 당원들이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려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팬클럽을 통해서 대통령실 정보가 노출된 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지난 5월에 윤 대통령 내외가 용산 집무실에서 찍은 사진이 팬클럽에 가장 먼저 올라왔던 적도 있었고요. 야당은 오늘 국기문란이라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사고입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일정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참담합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SNS에 그런 카페는 윤 대통령을 국민들과 멀어지게 하고 나라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며 이젠 해산하라고 썼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거듭 죄송하다며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되풀이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요즘 저 단어 많이 씁니다. 체리따봉. 네, 이준석 전 대표 어제는 대통령을 신군부로 비유한 자신의 자필 탄원서가 공개돼 당내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신을 비판하는 당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준석 이야기에서 일천한 인지도 높여보려는 생각보다 핸드폰 열고 오매불망 체리따봉이나 많이들 기다리시길 바란다. 체리따봉은 윤석열 대통령이 내부 총질을 언급하며 권성동 원내대표에 보낸 문자에 있던 이모티콘이죠.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과 친윤계를 싸잡아 비꼰 것으로 보입니다. 참, 이 말은 점점 세지는데 이 전 대표 당 내를 좀 돌아보면 이제 우군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전 대표 오늘 인터뷰에서도 내부 총질 문자를 보내고 그게 노출된 게 사태의 시작이라며 유감 표명이나 해명이 있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다고 대통령을 탓했는데요. 연일 대통령을 공격하니 주변 사람들도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겠지만 그래도 해야 될 표현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표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신군부라면 지금 이준석 대표 지금 이렇게 떠들도록 이렇게 놔두지도 않을 것 같아요. 이제 그만 멈춰야 됩니다. 자, 마지막 주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블로킹 대 원칙. 국회 법사위 이야기라면서요? 네, 오늘 열린 법사위 안건은 지난해 예산 결산이었는데요. 야당 의원들이 예산 결산이 아닌 현안에 대해 질문을 시작하면서 여당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법무부에서 헌법재판소 소송을 하면서 그 출신 재판관님을 변호사로 선임한, 즉 정관이유가 의심될 수 있는 2021 회계연도 결산과 관련된 말씀만 하시라고요. 현안 질의를 슬쩍 하는 이런 좀 꼼수 질의를 좀 지양해 주시기를. 뭐 글쎄요, 꼼수 질의라고 하는데 결산하다가도 뭐 궁금한 게 있으면 현안 질의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당이었던 과거를 소환했는데요. 그때 민주당도 똑같이 예산 결산 때 현안 질의를 못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당 의원님들 그 블로킹 하시는 거 보면 현안 토론을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운영의 묘 역시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결산하는 자리에서 왜 질문도 못하게 하느냐, 이런 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2020년 9월 1일 날 어떤 일이 있었냐. 네. 현안 질의는 의사 일정에 포함이 안 돼 있는데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잖아요. 그 2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현안 질의 좀 짧게 하자고 저희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민주당의 백혜련 간사 뭐라 그랬냐면, 여태까지 5개월 할 때 우리가 현안 질의 했잖아요. 대선 이후 여야 공수가 바뀌었는데요. 여나 야나 입장이 바뀌면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네, 서로 안 좋은 부분은 또 잘 배우는 것 같아요.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30년 전인 1992년 오늘은 한국과 중국이 수교를 맺은 날입니다. 수교 이후 상당 기간 경제적, 외교적으로 협력 관계였던 두 나라 사이가 요즘은 점차 경쟁과 갈등 관계로까지 다변화하고 있죠. 이렇게 냉랭해진 한중 관계를 보여주듯 오늘 서울과 베이징에서 각각 기념 행사는 열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 양쪽 모두 불참했습니다. 먼저 김성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과 베이징에서 각각 열린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행사. 양국은 관계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지만 우리 정부는 상호 존중으로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를, 중국은 미국의 영향에서 벗어난 자주적 관계를 각각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양국 정상의 불참은 최근 냉랭해진 한중 관계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선린 우호 협력 관계로 시작한 양국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까지 서로 격상했지만 급성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세계 패권을 노리는 중국은 최근 안보, 경제, 문화 등에 걸쳐 한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2016년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직후 중국의 경제, 문화 보복 조치는 양국 관계 악화의 결정타가 됐습니다. 사드 기지가 보이는 경북 성주 인근 야산 정상입니다. 5년 전 첫 도입 당시 2대뿐이던 발사대는 이제 4대로 늘어나 1개 포대가 완성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변 배후시설은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중국의 보복 조치와 성주 주민들의 불안감 등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런 사드 기지의 정상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고 중국은 3불에 더해 1한까지 주장하며 파열음을 예고했습니다. 강대국 사이에서 균형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미들파워 외교를 본격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들은 한미동맹 기조 속에서 한중 간 공동의 이익을 찾는 균형 외교를 강조합니다. 채널A 뉴스 김성규입니다. 한중 경제 분야 협력이 특히 급격하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무역 규모는 겉으로 50배 가까이 늘었지만 중국에 진출하는 기업 수는 최근 들어 줄었습니다. 지나친 중국 의존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공태현 특파원입니다. 지난 2008년 중국에서 1호점으로 문을 열었던 베이징 롯데백화점이 있던 자리입니다. 4년 만에 문을 닫아 지금은 중국 쇼핑몰로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중국 곳곳에 진출했던 롯데백화점은 이제 마지막 남은 청두점마저 폐쇄할 예정입니다. 이번엔 베이징 쇼핑거리인 살리툰을 찾았습니다. 한류 열풍으로 발길이 끊이지 않던 한국산 화장품 매장 자리에는 간판 흔적만 남았고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2019년 이후 1000개 넘는 우리 매장이 중국에서 철수한 겁니다. 한국 취재진을 만난 중국인 가운데 아쉬움을 토로하는 청년도 있습니다. 医美非常发达，然后美食非常多。 한때 2,300개를 넘었던 중국 진출 신규 법인 수는 15년 새 260여 개로 급감했습니다. 사드 보복에 따른 한한령과 함께 중국인들의 애국 소비 열풍이 철수 배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30년 새 무역 규모는 50배 가까이 급증했지만 산업 구조 변화와 신냉전으로 노골적인 견제와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반도체 대중 수출 비중이 20년 만에 13배 늘었지만 중국이 이 같은 의존도를 악용해 무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역으로 기술 격차가 추월됐을 때에는 우리 자체가 반도체 등을 중심으로 한 첨단 분야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미국이 주도하는 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칩4 참여를 놓고 벌어지는 진영 대결로 신경전은 고비를 맞았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한국의 젊은이들, MZ세대들은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일본 그리고 북한보다 더 높습니다. 중국의 MZ세대들은 한국을 어떻게 보는지 염정원 기자가 비교했습니다. 최근 20, 30대 MZ세대를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 중국에 대한 평균 호감도는 2.73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북한과 일본보다 비호감 국가로 지목된 겁니다. 김치에 이은 한복 공정, 홍콩 신장 위구르에서의 인권 침해 등에 이어 사드 배치에 대한 경제 보복 등이 주요 비호감 이유였습니다. 중국의 김치가 따로 있잖아요. 한국의 김치도 따로 있고 서로 다른 건데 좀 서로의 각자 문화를 좀 인정해줬으면 좋겠어요. 많이 싸우려고 해서 자원 전쟁 같은 걸 지금 하려고 하잖아요. 자꾸 힘으로 무력을 누르는 기분이 들어요. 좀 고집이 세다. 좀 양보를 하고 다른 나라를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중국의 MZ세대들은 반한 반중 정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我觉得没必要吧，这种事情我觉得是国家事情，就是诋毁这种事情，我觉得无论是中韩还是其他的国家，我觉得都没有太大的必要。所以我觉得一部分人应该是处于比较极端的少数人群了，对，都比较无知，我觉得是这样。 김치와 한복 등의 기원을 두고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起源是中国还是韩国呀？我之前看过泡菜的，我觉得应该是中国吧，但韩服应该是韩国吧。我觉得是中国的。 중국 젊은이들의 민족주의 성향이 두드러지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한국 젊은 층에 확산될 경우 양국 간 인식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물가 뉴스입니다. 이번엔 라면 가격이 오릅니다. 라면 업계 1위 농심이 추석이 지나고 신라면을 10% 넘게 올린다는데요. 다른 업체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강유연 기자입니다. 얼큰한 국물, 쫄깃한 면발에 누구나 즐겨 먹는 음식 라면. 업계 1위 농심은 다음 달 15일부터 라면 26개 제품의 출고 가격을 평균 11.3% 인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라면은 10.9%, 너구리는 9.9%, 짜파게티는 13.8% 각각 가격이 오릅니다. 농심이 라면값을 올리는 건 지난해 8월 이후 1년여 만입니다. 대형마트 가격은 작년 8월 한 봉지당 676원에서 736원으로 올랐는데요. 추석이 지나면 820원으로 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1년여 만에 20% 이상 인상되는 겁니다. 라면값은 정부가 산정하는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될 정도로 서민 생활비와 직결됩니다. 매일 하나씩 먹었어요. 조금 부담스럽겠죠. 그래도 저는 먹고 싶어요. 한 번은 줄이겠지, 한두 번은. 이번 인상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밀가루 등 원재료 가격이 급등한 데다 환율마저 올라 수입 비용이 커진 탓입니다. 이 영향으로 농심은 2분기 24년 만에 국내 사업 적자가 났습니다. 전체적으로 물건값이 오르니까 라면값만 올리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적당한 수준에서 올려서 서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뚜기, 삼양식품, 팔도 등은 현재는 가격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지만 원자재 가격이 오른 만큼 곧 인상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편 농심은 새우깡과 꿀꽈배기 등 스낵 23개 제품 가격도 평균 5.7% 인상합니다. 채널A 뉴스 강유연입니다. 커피도 워낙 비싸다 보니 편의점이나 마트 커피, 어린 학생들도 많이 마시죠. 그런데 당과 카페인 함량 꼼꼼하게 확인해야겠습니다. 한두 개만 마셔도 하루 섭취량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편의점과 마트에서 간편하게 사 먹는 커피 음료. 그냥 큰 거 많이 먹어요. 그냥 빨리 사야 되는데 커피 전문점 기다려야 되니까. 원풀원 행사를 하거나 투풀원 행사하거나 이런 식으로 행사 주로 하는 걸 먹고 있어요. 설탕은 굳이 안 보는데 카페인은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한국소비자원이 23종의 커피 음료를 조사한 결과 당류와 카페인 함량이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중 당류가 가장 많이 든 상품인데요. 이 커피에 들어있는 당류는 22g으로 소주컵 반컵 정도의 설탕을 털어먹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2잔만 마셔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장하는 당류 하루 섭취량을 채울 수 있습니다. 설탕이 안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 블랙커피지만 당류가 7g이나 포함된 상품도 있습니다. 카페인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어린이나 청소년의 경우 일일 최대 섭취 권고량은 체중 1kg당 2.5mg 이하입니다. 그런데 카페인이 가장 많이 든 커피엔 무려 165mg이 들어있는데 이는 체중 66kg 이하 청소년이 한 잔만 마셔도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상품 겉면에 고카페인 함유라고 쓰여 있지만 성분 함량까지 꼼꼼히 살펴보지 않으면 무심코 지나치기 쉽습니다. 당과 카페인의 경우 함량을 한눈에 알 수 있게 크게 표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만 보조금을 주기로 하면서 현대기아차에 비상이 걸렸죠. 전기차 보조금을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쓴다는 건데 우리 정부도 보조금 지침 변경을 검토 중입니다. 어떻게 바꾸겠다는 건지 이민준 기자가 설명합니다. 요즘 팔리는 자동차 10대 중 한 대가 전기차입니다. 7월에는 지난해보다 2배 넘는 14,000여 대가 팔렸고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도 3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차값은 비싸지만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받으면 일반 차와 가격이 비슷한 데다 유지비는 훨씬 덜 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침 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차량 금액에 따라 5,500만 원 미만이면 100%, 8,500만 원까지는 50%의 보조금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서비스 센터나 인력 등 AS망 질에 따라 보조금을 다르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차 팔고 끝이 아니라 안전을 위한 유지보수 등 사후관리까지 꼼꼼히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직격탄을 맞는 건 국내 전기차 판매 3위이지만 정작 서비스 센터는 전국에 9곳뿐인 테슬라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교통사고가 한번 났었습니다. 그때 이제 차가 파손된 상태로 2달을 넘게 탔습니다. 다른 차들에 비해서 서비스 센터가 좀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실제로 이제 서비스 센터도 항상 예약이 꽉 차 있고 반면 전국 수백 곳의 서비스 센터가 있는 국내 완성차 업체는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이 한국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뺀 최근 미국 조치에 대한 맞대응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환경부는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미국처럼 국내에 공장을 지으라고 못해도 최소한 소비자 보호를 위해 AS 센터 확충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리다 생을 마감한 수원 세 모녀. 마지막 가는 길도 쓸쓸했습니다. 시신을 인수하겠다는 가족이 없어서 무연고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데요. 이 세 모녀처럼 행방을 알 수 없는 취약계층이 1,200명 정도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하연 기자입니다. 텅 빈 장례식장에 영정사진 없이 위패 3개만 놓여 있습니다. 지병과 생활고를 겪다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의 빈소입니다. 먼 친척도 시신 인수를 거부해 3일간 무연고자 장례를 치른 후 화장됩니다. 세 모녀는 2020년 2월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채 고립된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20여 년 전 아버지의 사업 실패, 그리고 2년 전 아버지와 오빠의 죽음 이후 세상과의 단절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 엄마가 안 오겠어요. 빚쟁이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 거 보시고는 그냥 골치 아프니까 안 한 것 같아. 문제는 새 모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위기의 서민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이나 단전 단수 등 34종의 위기 정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하는 544만 명. 여러 개가 겹치는 고위험군도 20만 5,700여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 중 1,177명은 주소지에 안 살고 전화도 받지 않아 새 모녀처럼 복지 혜택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위기의 가구는 많지만 이를 찾아낼 담당자는 태부족입니다. 이 업무요? 저는 저 혼자 명단 수출이나 읍면동에서 문의하는 사람 다 하는 거고 이제 하는 거는 이제 읍면동에서 나가요. 정부는 연락이 닿지 않는 위기 가구에 대해 경찰이 실종자를 찾듯이 소재를 파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열람 등의 문제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공권력이 인권을 침해했다.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진상조사 결과 불황인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복지원에 감금한 뒤 강제 노역, 폭행, 심지어 약물까지 투여한 정황이 나왔습니다. 입소자만 3만 8천 명에 이릅니다. 서주희 기자입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건 1987년 3월. 수용자 한 명이 직원의 구타로 숨지자 35명이 탈출해 복지원의 실태를 폭로한 겁니다. 1975년부터 1986년까지 불황인으로 지목돼 수용된 사람은 3만 8천여 명. 이 가운데에는 일반 시민과 고아도 있었습니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기 위원회가 1호 사건으로 정해 조사에 나선 지 15개월 만이고 사건이 알려진 지 35년 만입니다. 형제복지원의 강제 수용에서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사망, 실종 등 중대한 인권 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공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한 기관에는 부산시와 경찰, 안전기획부와 보건사회부 등이 포함됐습니다. 사망자도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105명 많은 657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신과 약물을 이용해 화학적 구속을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1986년 조현병 완화제 25만 정을 구입한 사실을 확인한 겁니다. 342명이 1년 동안 매일 2번씩 복용할 수 있는 양인데 반항하는 수용자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습니다. 위원회는 국가의 공식 사과와 피해 회복 지원을 권고했습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게 트라우마 치료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 트라우마 치료를 법을 만들어서도 꼭 치료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회는 연말까지 추가 조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김민수 검사예요. 일명 김민수 검사로 알려진 보이스피싱범의 목소리입니다. 범죄 입증에 이런 녹음 파일, 중요한 증거로 쓰이죠. 그런데 앞으로 이런 대화 녹음을 모두 처벌하자는 법안이 나와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녹음, 처벌의 경계선은 어디인지 짚어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화나 통화에 참여한 당사자가 녹음하는 건 모두 합법입니다. 반면 대화에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몰래 녹음하면 불법인데요. 2014년 판결을 보죠. 승객과의 대화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한 택시기사,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택시기사는 제3자가 아니라 대화의 당사자라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 법이 통과된다면 대화 참여자가 동의 없이 녹음하는 것도 모두 불법이 됩니다. 위반 시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지는데요. 이 때문에 자동 통화 녹음 기능이 있는 삼성 갤럭시 이용자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죠. 이 법안 별다른 예외 조항도 두고 있지 않아 녹음 파일을 범죄의 증거로 쓰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해외에선 미국 캘리포니아 등 13개 주와 프랑스 등에서 녹음을 금지하는 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에 본사가 있는 애플의 아이폰은 녹음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데요. 다만 위급 상황이거나 공익적인 목적일 때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2017년에도 비슷한 법이 나왔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습니다. 사생활 보호를 놓고 논란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녹음을 무작정 금지하기보단 합리적인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팩트맨이었습니다. 이 헌혈은 사람만 하는 줄 알았더니 반려동물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반려견은 혈액형이 달라도 수혈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데요. 국내에 아시아 최초로 반려견 헌혈 센터가 생겼다고 해서 백승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흙을 파고 놀이터를 종횡무진 누비는 5살 리트리버 벤이 헌혈을 하러 왔습니다. 몸무게를 재고 맥박수, 체온, 혈액, 혈압 측정 등 사전 검사가 꼼꼼히 실시됩니다. 혈압 정상이에요? 네, 이 정도면 정상이긴 한데 아기가 지금 계속 들쑥날쑥해서 좀 한 번 더 재고. 체열 부위 털을 깎고 마취 크림을 바르면 헌혈이 시작됩니다.
사람이랑 동일하게 320ml라는 양을 채혈하기 때문에 덩치가 작은 소형견 친구들은 사실 헌혈이 어렵고요. 25kg 이상이 되면서 2살에서 8살 정도 되고, 그리고 이제 꾸준히 구충을 해온 친구들만 이제 헌혈에 참여를 할 수 있어요. 3살 반려견 꼬마도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15분간 채혈 후 붕대로 지혈을 하면 끝나는데 기념품과 함께 헌혈 증서가 주어집니다. 헌혈 신청을 하면 건강검진도 같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건강검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상태라. 반려견의 혈액형은 최대 20가지에 이르지만 같은 혈액형끼리만 수혈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수혈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위험성이 높은 항원을 하나 정해서 그걸 기준으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혈액을 다른 개에게 공급하는 공열견의 도움을 받았는데 동물 학대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수혈을 하려고 하면 항상 피가 모자른 거예요. 수혈을 받아야 되는 환자들이 이 피를 못 받아서 최소한 죽는 일은 없도록. 헌혈을 하면 무료 건강검진과 진료비 할인, 무료 수혈 혜택 등이 주어집니다. 채널A 뉴스 백수호입니다. 드라마로 유명해진 이른바 우영우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관광객들은 반가워하는데 정작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다는데요. 홍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창원 동부마을 뒤편 언덕에 자리 잡은 팽나무 한 그룹. 500년 넘게 한 자리를 지켜온 나무를 보러 평일에도 사람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문화재청은 지난 2015년부터 보호수로 관리되어 온 이 팽나무를 천연기념물 지정 예고했습니다. 팽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 나무 자체와 나무를 중심으로 한 전통 문화인 당산제 보호 등을 위한 지원이 이뤄집니다. 충분히 크고 또 아름답고 또 그 나무가 가지는 여러 가지 경관적 가치도 빼어났고 무엇보다도 이제 문화재이지 않겠습니까? 방문객들은 드라마 이야기처럼 팽나무가 천연기념물이 된다는 소식이 반갑기만 합니다. 숨겨진 뭔가 보물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됨으로써 여기도 많이 관광하고 창원도 많이 알려주는. 팽나무 바로 아래에 사는 주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천연기념물을 구경하러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건 좋지만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 최대 500m 반경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묶이기 때문입니다. 37가구 70명이 사는 마을 전체가 보존지역이 되는 겁니다. 건축 허가 등이 까다로워지고 재산 행사에도 제약이 생깁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걸 굳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건 안 맞다고 봅니다. 차라리 보호소로서 남아있는 게, 창원시 보호소로서 남아있는 게 난 우리 주민들은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심의의결기구인 문화재위원회는 한 달 이상의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의결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예산에서 청년과 서민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들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꼭 필요한 지원이 맞는지 김호영 기자가 청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 협의를 갖고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 원의 도약 준비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년들을 고용시장으로 이끌어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번 생은 망했다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드리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드려야 합니다. 청년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기대감과 돈만 받고 취업은 하지 않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왔습니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밥 한 끼도 먹기 어려운 실정에서 그런 300만 원이라는 뭐 작을 수도 있지만 대학생 입장에서는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 도약 준비금만을 받고 취직을 하지 않는 그런 취직의 의욕을 꺾어버릴 수 있는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매년 6만 원의 보증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인상하고 장애인에게는 월 5만 원의 교통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뉴딜 사업 등 문재인 정부의 중점 사업 예산을 청년 저소득층 지원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무회의 의결 뒤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채널A와 동아일보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창농 귀농 박람회 A팜쇼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스마트 농업의 기술 트렌드를 보여주는 전시관이 종일 관람객들로 붐볐는데요. 박지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밀가루 대체용 쌀가루로 만든 카스테라를 맛보는 윤석열 대통령. 카스테라. 밀가루빵하고 똑같네. 느낌은 그런데 훨씬 맛있네. 농협 청년 농부사관학교를 졸업한 농부 4명이 직접 재배한 과일을 맛보고 농업의 어려움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올해로 9번째를 맞은 국내 최대 창농 귀농 박람회 A팜쇼 개막식에서 윤 대통령은 농업을 미래 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열정을 가진 청년들이 농업에 자신 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교육, 농지, 자금, 주거 등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공공기관과 지자체, 기업들의 부스 200여 개가 들어선 이번 박람회에는 최첨단 농업기술이 소개됐습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이 트랙터, 사람 없이도 혼자 일하는 일명 자율작업 트랙터입니다. 쟁기질부터 제초까지 모든 작업이 가능합니다. 재활 목적으로 만들어진 승마 로봇 체험에도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생화로 만든 화환이 전시된 화훼 부스에선 버려진 플라스틱 커피잔으로 화분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체험이 진행됐고 시니어 모델들은 꽃과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관람객들은 창농의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청년팀을 하고 농업에 관심이 있어서 이 지역에 귀농을 했을 경우에 이러이러한 혜택이 있다,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다 이런 것을 소개해줘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이번 A팜쇼는 26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며 귀농과 농촌 창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전시와 강연이 진행됩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우주에 있는 블랙홀의 소리를 포착해서 공개했습니다. 최근 활동을 시작한 제임스 웹은 목성 오로라의 아름다운 광채까지 화면에 담았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미국 나사가 SNS를 통해 공개한 블랙홀의 소리입니다. 2억 4천만 광년 떨어진 페르세우스 은하단 중심에 있는 블랙홀이 내뿜는 소리에 기이하다, 무섭다 같은 다양한 감상평이 쏟아졌습니다. 보통 진공 상태인 우주 대부분 공간에선 음파를 전달할 매개가 없어 소리가 나지 않는데 이 블랙홀 주변 환경은 달랐습니다. 블랙홀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력파가 주변의 가스층과 만나 파동이 발생했고 나사가 이를 소리로 변환한 겁니다. 외신에 따르면 나사가 블랙홀의 음향 신호를 58옥타브까지 높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재합성해 원래 주파수보다 최대 28경 8,000좁의 높은 소리로 제작했습니다. 나사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찍은 초정밀 목성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기존 허블 망원경이 찍은 사진은 갈색과 황토색 줄무늬가 그려진 거대 행성으로 인류에게 각인됐던 모습과 달리 남극과 북극에서 발생한 오로라까지 관측됐습니다. 지구 3개를 담을 정도로 거대한 소용돌이인 대적점과 고리 위, 위성도 선명하게 보입니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행성의 빛을 근적외선 카메라로 촬영한 뒤 사람이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사진으로 재구성한 겁니다. 나사는 목성 생태 연구의 새로운 실마리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미국에 있는 미끄럼틀 놀이기구가 너무 위험하다는 비난에 전격 폐쇄됐습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권갑고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포대 속에 몸을 넣은 시민들이 하늘로 튕겨나오며 미끄럼틀을 내려옵니다. 미국 미시간주에 1960년대 만들어진 벨 아일 공원의 자이언트 슬라이드입니다. 팬데믹 기간 문을 닫았다가 지난 금요일 열었지만 4시간 만에 다시 운영이 중단됐습니다. 너무 위험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I was going down way faster than I thought I was. Gravity hurts. 이 지역 출신 래퍼는 놀이기구를 비꼬는 노래까지 만들었습니다. It's like jumping off a roof on a giant slide. Man, you could lose a tooth on a giant slide. It ain't much you could do on a giant slide.
공원 측은 2주 동안 하강 속도와 표면을 손질한 뒤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벽돌 구조물에 매미떼가 꿈틀거립니다. 사진을 찍던 여성이 화들짝 놀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된 꽃매미가 미국 뉴욕과 뉴저지 일대를 덮쳤습니다. And they're everywhere. Thousands and thousands and thousands of them. This is the first time I have ever seen this. 꽃매미는 독성이 없고 사람이나 동물을 공격하진 않지만 나무에 즙을 빨아 말라 죽게 합니다. 결국 뉴욕 등 여러 주정부들은 꽃매미 퇴치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매미를 봤다면 밟으라는 문장이 적힌 티셔츠부터 밟아서 없애자는 홍보 포스터까지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은 생명윤리 등을 이유로 동참하지 못한다고 밝히는 등 캠페인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권갑구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전 세계를 돌고 있는 월드컵 진품 트로피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과 박지성이 후배들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조현선 기자입니다. 1974년 대회부터 월드컵 우승, 그 영광의 순간을 빛낸 월드컵 트로피가 8년 만에 한국에 왔습니다. 석 달 앞으로 다가온 카타르 월드컵을 맞아 아시아 본선 진출국 중 가장 먼저 우리나라에 온 겁니다. 6.142kg의 순금 트로피로 금값만 약 4억 6천만 원이지만 그 가치는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트로피를 들고 온 브라질의 축구 스타 히바우두는 덕담을 건넸습니다. Na semifinal e quem sabe agora também possa fazer uma grande campanha. 한국 축구의 전설 차범근과 박지성이 벤투 대표팀 감독과 함께 트로피를 맞이했습니다. 이 트로피를 볼 때마다 가슴이 뜁니다. 우리 대표팀 사랑합니다. 파이팅! 박지성은 월드컵에서 3골을 넣어 손흥민과 역대 한국 선수 최다골 공동 1위에 올라 있습니다. 네, 손흥민 선수가 아마 이번 3번째 출전에서 3골을 넣으면서 대한민국 축구에 기쁨을 주지 않을까. 이번에 온 건 진품 트로피입니다. 월드컵 우승팀도 잠시 본국으로 가져간 뒤 다시 피파에 반납하고 복제품을 받게 됩니다. 우승국이 아닌 이상 만질 수도 볼 수도 없는 오리지널 트로피는 내일 일반에 공개됩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하루 만에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남산에서 바라본 하늘인데요. 하늘도 높고 아침 저녁으로는 바람이 선선한 게 계절의 변화가 실감납니다. 당분간 8월 하순의 평년보다 선선한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밤사이 기온은 갈수록 내려갈 텐데요. 휴일에는 18도까지 떨어지면서 일교차로 건강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은 22도, 강릉은 20도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서울 25도, 전주는 28도, 제주는 30도가 예상됩니다. 한편 내일 중부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지날 텐데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수도권과 강원 북부에,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충청 등 남쪽으로 비구름이 이동하겠습니다. 다가오는 금요일에도 충청과 경북에 비 소식이 있겠고요. 주말에는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웃은 사촌이 되기도 하고 원수가 되기도 하죠. 수교 30주년을 맞은 한국과 중국, 오랜 이웃인데 이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이념은 달라도 경제는 동반자라 했는데 삐걱거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멀어졌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일본, 북한과 비교해도 중국 비호감도가 더 높으니까요. 경제 보복, 동북 공정 대신 상호 이해로 이웃 사촌처럼 지내면 좋겠습니다. 시진핑 주석 말대로 한국과 중국은 싫으나 좋으나 이런 사이니까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이사 갈 수 없는 이웃,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